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관규 순천시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노관규입니다. 네. 요즘 순천에서 유행하는 말이 순천하세요라는 말이라며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거는 순천이 하는 게 옳다면 순천과 함께 하세요 그런 뜻이고요. 또 저희들끼리는 그냥 조금 겸손치 못한 말이지만 순천이 부러우면 순천 따라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부러우면 따라와라. 네, 따라하세요. 순천으로 올라오세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한 지 지금 53일째인데 이게 저희가 아까 흥행이라고 했던 게 40일 만에 300만 돌파하셨어요. 네,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루에 7만 명 이상이 왔다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놀랐어요. 물론 당연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남다르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사랑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왔다 가신 분들 얘기가 더 사실은 저희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유럽 갈 필요 없겠다. 우리가 가서 돈 내고 유럽 가서 봤던 선진국에 봤던 정원보다 훨씬 더 멋있다. 야,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냐. 순천 사는 사람들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만 넘는 관람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대충 예상을 하세요? 우선은 저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바가지 요금을 단속해야 될 정도로 주말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수, 광양, 인접, 구례, 보성까지도 순천에 이렇게 오셔서 거기까지도 다 이렇게 비어있던 호텔들이 차고 또 맛있는 음식점들은 찾아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박람회장도 많이 오시더만 조금만 준비하면은 원래 우리 호남의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어지간만 하시면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만 지나면서 조금 개선하고 준비할 점들도 적지 않게 있구나 하는 것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셔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낙수효과 말씀하셨는데 주변 지자체에서도 이 정원 박람회 때문에 본인들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도 순천에 이렇게 몇백만이 오는데 우리가 다 소화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순천 혼자 오롯이 이 관광객들을 다 감싸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인접 지역들이 당연하게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인심 좋게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만에 지하재장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너무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 도시가 담을 높이 쌓고 문을 닫아 걷는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있으면 같이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남해안 벨트 가운데에 있는 이 순천, 여수, 광양, 넓게는 고흥, 구례, 보성이 같이 허브 기능을 해줘야지만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원 박람회 때문에 인접 도시에서도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인접 지자체장님들께 우리는 곰이고 그쪽은 비단장사 왕서방입니다 하고 농담하면 다 웃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감사해하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게 된 순천만 정원 박람회 주요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예전에 박람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순천만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에코벨트 개념으로 외국의 정원들 100개 와서 거기에 앉히는 게 우리가 좀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정말로 우리 정서와 우리 문화와
또 우리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 어떻게 하게 되면 완성된 오픈 정원을 만들 것인가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일본식의 설계도나 또는 유럽식의 긴 시간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총괄 디자이너를 제가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가면서 기간도 좁혔지만 완성도가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는 부차드 가든이나 뭐 퀘이켄오프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드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도심 한가운데 이게 정원이 들어와서 전혀 못 보던 광장 문화가 펼쳐진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정원으로 만들었다든가 또는 정원에서 하룻밤 머문다든가나 또는 미래의 정원 중에 예전에 극지방에서는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났지 이런 거라든가 전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콘텐츠들을 이번에 제대로 있을 자리에다 있게 한 게 이번에 굉장히 박수를 받는 요인 중 하나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이번 순천만 정원 박람회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교통 문제. 예.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원활하게 그 교통 흐름을 가능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굉장히 제가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10년 전에 가장 많이 왔을 때가 몇 명이고 교통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10만 명이 왔는데 도시가 다 마비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이 뭐겠냐. 10년 동안에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차량이 외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도로를 전부 좌회전 차선은 거의 없애고 도로 우측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분산시키면서 어느 주차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드론이라든가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어디가 막히고 있고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많이 올 때가 19만 한 2천 명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에요? 예, 하루에. 근데 그때는 저도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그때 교통이 마비가 안 됐어요. 바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첨단 교통 제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주변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고 연대해가지고 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아마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우리 순천이 했던 방식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중요한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차 막히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봄에 뭐 봄꽃 축제한다고 갔는데 봄꽃은 한 5분 보고 차에서 한 2~3시간을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한 분들. 예. 근데 19만 2천 명이면 지금 순천 대략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뭐 28만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면 그날은 거의 한 30만, 아니 50만 정도가 순천 안에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길이 놀랐습니다. 예. 길이 안 막혔다. 얽히지도 않고. 네.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든 정말 벤치마킹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것들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와서 안 막힌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리고 시민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2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이제 천에 있는 박람회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진짜 산뜻하고 말끔하게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2부제도 굉장히 잘 지켜주세요. 아, 이거 차 가지고 갈 필요 없겠다. 자전거 타고 걷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굉장히 더 편안하고 좋구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월 10월 30일까지. 예, 예. 앞으로도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봄에는 봄꽃 어디나 봄꽃 저기가 예. 있었는데 여름에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름이 최고입니다. 여름이 예. 더울 텐데.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여름 피서지 하면 바다나 계곡 그리고 조금 더 색다르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호텔로 가는 호캉스. 뭐 외국은 빼고요. 이런 정도들이 대체적으로 휴가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가장 좋은 재충전하고 쉴 수 있는 곳이 정원인데 우리는 휴가를 갈 만한 정원을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가도 될 만큼 잘 정비된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가장 좋은
고급 휴양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도해지에 살다가 보면은 과거에 시골에서 살았던 그 개울길 물 흐르는 소리와 거기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추억들만이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정원이 원체 크기도 하지만 이 안에 오시면은 정말로 한여름에 시원한 그 개울길에서 물장구 치고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울길 정원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도 있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방금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가서 3분 지내기도 어려운 얼음동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만 얘기를 들었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아침 일찍 오시거나 또는 성향이 질 무렵이라든가 또 한낮에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쉬시는지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장님께서는 여름 휴가 말씀하시는데 여름 휴가 하면 보통 하루로 가지는 않잖아요. 막 예. 2, 3일 있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묵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예. 색다른 경험을 하시고 싶으면은 우리 가든 스테이가 있는데 이건 벌써 7월 달까지도 굉장히 많은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 정원에서 하루 저녁 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순천의 숙박시설이 전남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합니다. 특급 호텔이 없을 뿐이지 뭐 펜션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순천에서 하루 쉬시고 또 옆에 여수 가서 하루 쉬셔도 되는 거고 또 지리산이 있는 구례 가서 하루 쉬어서도 되는 것이고 백운산이 있는 광양 가서 하루 쉬어서도 되는 것이고 이게 순천이 벌통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루씩 산이 좋으신 분은 산으로 또 뭐 우리 조계산 도립공원도 좋지 않습니까? 송광사, 서남사 거기도 뭐 만만치 않은 계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곳이 이번에 순천의 정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광양, 여수, 구례 예. 뭐다 이렇게 주변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주변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번 이 순천만 정원 네. 박람회 성공 이게 벤치마킹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시고 그래 김진표 국회의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제 사법부 수장님들만 오시면 대한민국 지도층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모레 곧 고법원장도 오시고 그러신다니까 아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오시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지금 150군데가 넘는 각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아마도 저희들 격려 의미도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수고에 대한 격려 의미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제가 예의상 인사를 드렸더니 정말 배우러 왔다고 얘기하셔서 빈말은 아니시구나 하고 5월 31일 날 서울시 간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당신이 경험했던 걸 강연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공문이 와서 이분이 진심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싶은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록과 영상 모든 것을 남기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 회색빛 도시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겪은 것들을 기꺼이 나눠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소도시는 대도시 흉내내서는 이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순천이 먼저 경험하고 준비한 것이 혹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기꺼이 좀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도시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하면 개발하자 뭐 이런 적인데 시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정원이라는 분야 그리고 네. 생태라는 분야에 주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겸손치 못한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요. 먹고살이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도시계획 이런 거 철저히 해갖고 도시 못 만듭니다. 근데 유럽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도시들은 그 도시들이 다 힘이 있었을 때 만든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가 담겨 있죠.
근데 우리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이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 몰랐는데 조금 눈을 돌리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게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짧은 식견으로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일하고 먹고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적인 여건이 기반이 될 것이다. 근데 다행히 순천만이라는 망가지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연안 습지가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면은 멀지 않는 시간 내에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중소도시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나 순천이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을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오래된 것들은 부수고 새로 하고 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생태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순천이 가진 것들이 뭐 계속 다음엔 더 좋아지죠. 좋아지는. 예. 계속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화수분 같은 곳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지만 또 비용 들어서 또 이제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지자재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고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의 지금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많은 도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정도 경제 수준이 됐으면 아파트와 아스팔트 도로와 자동차로 된 회색에서 빨리 맑고 밝은 녹색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면 그 모델이 진짜 순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에 도로를 차를 우회를 시키고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려고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많거든요. 이걸 걷어내지 않고도 그 위를 사계절 푸른 잔디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굉장히 가야 될 방향 아니겠나 싶고 이제는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이미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슈퍼블록이라든가 얼마 전에 KBC에서 방송도 했었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접목을 시키면은 정말로 작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우호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센다이 같은 경우가 그 도심 한복판에 엄청 큰 나무들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도로는 파괴돼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주는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순천 말씀하셨던 시장님이 말씀하는 순천의 미래라는 게 지금 관람객 800만 명이 목표인데 무난히 달성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순천의 미래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태가 분명코 경제를 견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태하면은 막 뭘 못하게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놔두는 게 그 생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인가 공존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대로 놔두면 방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이 앞으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더 좋은 여건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들도 우리들도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공장 부지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천이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충전하는 여가의 시간이 많아질 텐데 수도권 벨트의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과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희망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순천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의 모습도 이제 조금은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5대 산업 핵심 전략 수립하셨다고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처럼 중화학 공업으로 도시를 유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 산업이라든가 스마트팜 산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식 집약 산업들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 가면 쉽게 일자리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이 수도권에 가면은 그 비싼 주거난 어떻게 하며 그리고 그 직장이 또 쉽게 구해지지도 않고 고향 떠나서 가가지고 그 외로운 고독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엔진이고 또 문화예술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절대로 공짜로 그걸 우리에게 주지 않거든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까지 짐줄 필요는 없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 기반도 없고 어려웠을 때는 고향 등지고 다 수도권으로 어디로 나갔지만 이제는 바로 이런 중소도시도 어떻게 잘 꾸리면 전략을 잘 펴면은 지식 집약적인 아주 고품질의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천에 가진 특징을 잘 살려가면서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영입도 하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해서 작지만 단단한 도시로 지금 만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첫 번째 꼽으셨던 게 우주 산업이에요. 뭐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다들 공 아니면 창원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의외 그러셨습니까? 의외 강자가 나타났어요. 순천이. 저는 순천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늦게 정보를 접하고 우리가 좀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창원과 고흥이 가진 장단점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주항공에 관련되는 이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기계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환경의 삶의 질을 요구할 텐데 지금 창원과 고흥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은 뭘까를 고민을 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걸 얘기했습니다. 봐봐라. 창원은 우선 기계산업이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장 부지들이 도심 한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도 멀고 철도도 우리보다 멀다. 그리고 거기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떠났는데 굳이 수도권보다 더 여건이 좋지 않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원 이웃 동네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순천은 그에 비해서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서울에서 늘 얘기하던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당신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 야 이거 포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순천은 정주 환경도 그렇고 교육 환경도 그렇고 당신들이 재충전하는 환경도 그렇고 노후도 절대 밀리지 않고 철도부터 시작해서 공항까지 하나도 뒤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에 자리를 잡는 것이 주변의 산업 지형을 보더라도 훨씬 더 좋고 발사대가 있는 고흥까지도 바다로 바로 가깝고 또 제철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 산업도 앞으로 무궁무진하니 우리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또 국립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들이 4개씩이나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수급하는 것들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한테 당연히 가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순천은 지금 후보할 주자고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혁신 도시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장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취약한 부분이 정주 여건이거든요. 근데 이미 순천은 그런 정주 여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하셨던 그 연구원들이 와서 살기에도 그래 여기 참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리고 수도권하고 그렇게 떨어져는 있어도 오가는 것 아까 말했던 교통 분야도 훨씬 낫고 이제 설명을 들으니 이리 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순천시 주요 현안이 경전선 도시 문제였어요. 이게 뭐 다
다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동천 같은 경우 국가하천도 승격이 됐고 어떻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됐어야 오를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광주 성정에서 부산까지 고속철이 가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이 가는데 다들 도심 우회해서 철도들이 놔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옛날에 완행열차가 몇 번 다니는 것과 고속철이 하루에 40번 이상 다니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느 도시가 그걸 이겨내고 도시 발전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천이 철도 십자 교차로상에 있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건 철도 본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제 때 놔줬던 철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 예비 타당성 그거 통과하느라고 이거를 다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천시장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국토부 다 쫓아다녔습니다.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원성도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철도를 우리가 왜 놓느냐. 물류와 사람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하나도 이것 때문에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자, 호남에서 다 지역이 소멸되고 가는데 순천이 광주, 전주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벨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대한민국에서 남해안 벨트 이외에는 해답도 없다.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순천이고 이 철도로 인해서 광양도 여수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도심 한가운데로 간다는 게 올바른 정책 결정이냐. 이거는 결국은 한 지역을 희생해서 다른 지역에 득도 안 되는 아주 저급의 정치다 이게.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결정했지만 새로운 정부는 이걸 바로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전라남도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순천시장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 오시면서 이거는 우회하자 이렇게 됐고요. 또 지금 동천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순천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온전한 연안습지거든요. 우리가 워낙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습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꼈지만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린카본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탄소 흡수량이 숲보다 50배나 빠르고 3배나 양이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남은 게 대한민국에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운명은 상층부에 있는 동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물관리 정책을 가져가면서 전국의 국가하천을 다 완전히 명품하천으로 새롭게 바꾸고 지방하천을 수도권에 3군데, 영남 1군데, 호남은 다 뺐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하천으로 바꾸면서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그렇게 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G7 정상회의, 한독일 정상회담, 한유럽연합 정상회담 등 지난 일주일간 10개 국가 넘는 정상들과 가진 다자 외교에 대한 소회와 총평을 밝혔습니다. 봉화에선 오늘 오후 고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안 얘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다자 외교 행보에 대해서 외교 슈퍼위크 이렇게 자평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국익에 대해 되새겨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외교 행보 가장 큰 성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막 뛰어와서 네. 막 총총걸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반겨하는 모습들 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 위령비를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모습들까지 뭔가 행동으로 하나 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국제적인 성과들을 지켜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그때그때 적합한 성과들을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게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반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좀 주는 게 많아서 반긴 건 아닐까요? 과거의 정부의 외교를 생각해 보면 누가 뭐래도 북한에 대한 퍼주기 외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아무것도 얻어낸 적이 없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내어준 것보다는 오히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간의 굳은 신뢰를 쌓았던 측면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심리적 G8, 그러니까 세계 8대 국가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들 복장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주 심리적 푸들 외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그리고 자존심을 네. 스스로 훼손하는 정치적 발언들은 여야를 모두 막론하고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또 한미 간의 만남,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들, 그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공히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내부에서부터 우리 대통령에 대한 행동들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G7 국가들 못지않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미 G7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는 문재인 정부, 지난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그저 정치적 공세로 끌어내리기에 현안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일종의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지난날 외교에서 있었던 과거에 했던 정부의 일들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부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아무리 정쟁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비판, 네.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라도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헤아려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도 뭐 들러리만 서고 온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비판인데 일단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인 시찰 일정을 시작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묻지마 깜깜이 관광이다 뭐 제대로 검증을 하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죠. 네.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혹시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개별 국가로서는 대만 다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직접 일본에 가서 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되게 된다면 그 내용으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IAEA에다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제기는 그럼 과연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어떤 대안과 역할을 하라는 거냐 반문하면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과연 그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역할을 다했는가? 집권당 의원으로서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해왔는가? 과거 일들에 비춰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선동하는 정치에 일임하게 된다면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문 하나를 써도 신뢰성, 타당성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는 방법 그 과정, 방법론이 타당했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같은 방법을 썼을 때 같은 결론이 도출되느냐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검증을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무슨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자료를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검증을 못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대서 문제 없다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들러리를 쓸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개별적인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바로 IAEA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적인 원자력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국제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보다도 구체적으로 바로 이웃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관심사가 지대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또 채취할 수 있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이른바 그 안에서의 정화 시설 등 꼭 필요한 지점들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가 도출돼서 나오기도 전부터 일본에 무슨 들러리를 서로 갔냐는 네. 등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다 방기시켜 버리게 된다면 그럼 애당초에 후쿠시마 이 도쿄전력의 내용들을 보기 위해 갔다는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일본에 왜 갔던 겁니까? 근데 다 떠나서 그렇게 안전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서 후쿠시마 1리터 원자 타고 오면은 믿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국민들이 제일 의아해하는 것도 아니 그렇게 안전하고 문제 없으면은 일본 뭐 강이나 뭐 땅에다 뿌리지 왜 굳이 터널을 그렇게 파갖고 태평양에다 뿌리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방류가 진행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해서 그 내용들을 찬성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다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IAEA가 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반대할 수가 없다라는 본인의 분명한 입장들이 피력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정의용 장관의 개인 생각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민주당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국제사회의 기준과 함께 여기에 대한 국민과 세계 시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네. 면밀하게 점검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찰단이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낼 테니까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거는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코인 논란의 본질이 뭐라고 보시나요? 국민들을 분노케 한 첫 번째 본질은 위선이겠죠. 위선. 네,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른바 가난과 정의의 코스프레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비판이 가장 큰 대목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불공정의 문제일 겁니다. 코인이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거듭 폭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른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자산마저도 다 잃어버렸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던 국회의원은 상임위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거기에 이른바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코인에 수십억을 밀어넣는 행동을 보니까 저건 코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런 투자를 했었던 건가 아니면 뭔가 확신과 넘쳐나는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저랬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결국은 국회의원 직위를 활용한 코인 투기 활동을 보여줬던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정과 불공정의 영린을 건드렸다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은 범죄죠. 범죄다.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조사가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범죄 행위로서 최종적인 수사 재판의 결과가 이르게 된다면 아마 여기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범죄 혐의가 보여서 통보하는 경우랑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후자 아닌가요? 김남국 의원.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빗썸에서 업비트로 돈을 40억을 이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10억 정도는 본인이 코인 투자를 해서 벌었던 돈에 대한 소명이 됐는데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금융정보분석원에 이건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코인 사태에 대응하는 민주당 모습이 내 탓 아닌 남 탓,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윽박, 독선 등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 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비판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비판은 이제 자유지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까지 끌어낼 이유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고민정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정작용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겠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에도 두 명의 현직 의원 또 전직 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하면서 흐지부지 문제가 끝나는 듯 보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보니까 결국 혁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내부 자성의 목소리는 고민정 최고위원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 모든 목소리는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특히나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대선 때 7인의 멤버기도 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2021년 대선에 앞두고 코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정책 공약들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숱하게 목소리 냅니다. 네.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 김남국 의원 개인의 일탈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문제가 혹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전반이라는 거는 뭐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코인에 수십억의 돈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해서 이해충돌에 걸립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단장을 맡으면서 여기 NFT 관련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연계되어 있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촉발됐고 그 당시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이득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 일에 김남국 그런데 의원이 거꾸로 이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로 그렇게 거액의 뭐 이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면 그런 업무나 법안 발의 같은 거를 용인을 했을까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지점인데요.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라는 걸 알았겠냐라는 그 당시의 의구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짤짤이 발언, 네. 징계까지 했던 짤짤이 발언이 실제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발언한 거였다라고 인터뷰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그 이전에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녹취로 그대로 나왔는데, 그때 남국이 형 10억 비트코인으로 돈 번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정도로 이미 김남국 의원이 코인에 상당한 돈을 넣어서 돈을 벌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들 간의 대화까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측근으로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이런 행동을 과연 몰랐겠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거고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완전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단호하게 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아, 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그 오늘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 추도식 주제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집필한 저서 진보의 미래에 있는 구절에서 따온 건데, 이 관련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데 KBS 최경영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에서 역사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제시했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좋은 담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배출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뒤따르는 정당 아닙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정신은 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했던 네.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가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지금 민주당이 좀 본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네. 수없이 드러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외면하고, 이른바 돈봉투처럼 전당대회의 매표 행위가 질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게 되는데, 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살아 있었던 때라면 지금 작금의 이런 민주당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했을지 싶습니다. 살아 계셨더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담대하게 나갔던 그런 길들 속에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가 꽤 많이 퇴보하고 있다, 이런 지적 피해갈 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올 거다 두고 봐라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도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또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또 안 하는데 나올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정치권에서 관심을 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조 전 장관의 출마 얘기가 나오면 네. 굉장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들이 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네. 조국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훼손시켰고 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를 만약 민주당이 목소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싸늘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면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뛰어드는 순간 더 망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유권자의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확히 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많은 얘기가 다 거짓말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본인의 자녀에 대한 입학 문제 등에 대해서. 네. 네.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 전 장관을 여전히 좋아한다. 조 전 장관이 지켜야 된다는 특정 지지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지지층의 목소리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고 난 지금에도 힘을 내요, 김남국 의원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목소리가 전체 보편적인 대한민국 유권자와 국민들의 이 집단 지성의 목소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김남국 의원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힘을 내라는 말은 지지자로서 할 수도 있는 말 아닌가요? 뭐 좋게 해석을 해주면은. 단순하게 지지자로서 힘을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시지는 네. 이른바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재명 네. 대표의 팬카페에 공지글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하도 이슈가 되길래 어떤 곳인가 들어가 봤거든요. 제명인의 마을이요. 예, 네. 그 공지글에 올라와 있고 내용은 이제 비공개여서 볼 수는 없지만 제목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네. 게시글의 제목들은. 그리고 게시글이 최근에 쭉 어떤 내용들이 썼는가 보니까 이러한 김남국 의원의 행태와 민주당을 비판했던 고민정 의원에 대한 비판글이 주르륵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은 왜요?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 사태 등에 대한 비판했던 이 내용들이 쭉 전체에 도배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좋아했던 정치인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제기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방식의 적반하장 그리고 이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정작용, 자성의 목소리 내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강하게 팬덤으로 막아세우는 일. 저는 이런 일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던 인사, 조국 전 장관의 모습, 국민에 대한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이장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내가 실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형식적 명예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권과 관계없는 상징적 의미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과 끊어내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제명인의 마을 이 팬카페 이장직을 그만두면서부터 정치 쇄신과 혁신을 시작하겠다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 쇄신 혁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쇄신의 목소리 내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결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